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5월 3일입니다. 오늘 제 10장 정신질환은 가족력의 영향을 얼마나 받을까? 11장 신경전달물질과 정신과 약의 효과, 그리고 12장 호르몬과 대사조절자에 대해서 이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12장 이현배 선생님께서 아직 안 들어오셨는데 일단 좀 더 지켜보시고 일단 안 들어오시면 제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뭐 두 챕터만 하고 일단 오늘 마무리 하든지 안 그러면 제 12장까지 일단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박돈서 선생님께서 제 10장 정신질환 가족력의 영향을 얼마나 받을까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유 권한 주세요. 선생님 내 시기 좀 줄래요? 저는 3부 10장 정신질환은 가족력의 영향을 얼마나 받을까? 251쪽에서 266쪽입니다. 요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기여 요인, 위험 요인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정신질환의 기여 요인 또는 위험 요인은 가족력,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 염증, 수면과 일주기 리듬, 식습관, 약물과 알코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족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다른 분들이 계속 이어서 그 순서대로 쭉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위험 요인 혹은 이제 여기서는 기여 요인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기여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족력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이제 과도하게 에, 가족력이 거의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이 이제 요지입니다. 그래서 가족력 하면은 유전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유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후생 유전이라는 게 있어요. 유전과는 또 조금 다른 후생 유전. 유전은 유전학, 후생 유전학은 유전학 중에 하위에 후생 유전학이 있거든요. 유전과 후생 유전을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런 유전과 후생 유전을 알 수 있는 정신질환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전은 결론이 이거예요. 정신질환은 가족력, 즉 유전의 영향을 받지만 그 영향력은 적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요게 이제 인식의 전환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읽어보면 그 인식의 전환이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 유전체 지도가 완성이 됐죠. 게놈이라고 하는 인간 유전체 지도가 완성된 이래로 질병에 관련된 질병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1,800개 발견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병하고 관련된 유전자 있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그 유전자 검사하는 것이 한 2천여 가지 검사법이 개발이 됐다고 해요. 그랬는데도 연구를 해보니까 유전자들과 정신질환 사이에 그 어떤 유의미한 관계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 우리의 상식과 다르게 유전자가 정신질환하고 곧바로 연결되는 절대적인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서 전장 유전체 연관성 분석을 해봤다는 겁니다.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유의미하지 않다고 하니까 이제 아주 깊게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걸 전장 유전체 연관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연구를 해봤는데 결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크게 관계가 없다는 거죠. 전장 유전체 연관성 분석이란 건 뭐냐면 질환과 약물 반응성에 대한 유전적 요인을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기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장 유전체는 모든 유전체의 위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유전체 위치를 다 샅샅이 분석을 해서 정신질환과 연관되는가 그걸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연구를
전장 유전체 연관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걸 해봤더니 결론이 그거라는 거예요. 유전자와 정신질환 사이에 그 어떤 유의미한 관계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유전자하고 뭐 가족력 하면은 과도한 공포를 가지고 이제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대사 장애와 관련해서도 인간 DNA를 통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인간 DNA가 곧바로 대사 장애를 유도하거나 아니면 원인이 되는 직접적인 그런 그 연관성 이걸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걸 연구해 본 결과 우리가 지금 미토코리아 콘도리아 가지고서 이제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런 위험 유전자의 상당수가 미토콘드리아 및 대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유전자들도 결국은 미토콘드리아하고 연결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지금 저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이걸 읽고 나서 유전이 모든 것을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을 저기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 우리는 이제 부모 탓하고 조상 탓할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이제 영향은 있죠. 그러나 그 영향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과도하지 않다. 그것이 이제 그 얘기고. 그러면 뭐가 더 큰 영향을 주느냐? 후생 유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요 후생 유전. 요 후생 유전은 한자로 쓰면 후생입니다. 기후생. 이게 후천적인 거죠. 후천적으로. 선천적으로 저기 우리가 그 유전인자를 받은 게 있잖아요. 유전자 DNA. 그거 말고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그래서 후대까지 유전되는 것이 있더라. 이거. 그게 이제 후생 유전이에요. 그걸 연구하는 학문이 후생 유전학이라고 합니다. 유전자의 발현 여부를 결정짓는 것이 무엇인지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DNA 이외의 것들의 유전학, DNA 이외의 것들 중에서 유전되는 그런 거를 이제 연구하는 것이고, 후성 유전학이라고도 합니다. 후생 유전학, 후성, 후에 이루어지는 유전이라 이거죠. 그리고 요 한자를 딱 보면 대번에 이게 개념이 잡히죠. 이게 후생 유전이 뭔지. 그래서 이 본문에 설명되어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후생 유전적인 변화는 우리 몸이 대사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고수하기 위해 취하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거죠. 즉 대사의 청사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후생 유전적 변화가 후생 유전이 대사의 청사진이다. 그리고 후생 유전적 요인도 대물림된다. 즉 유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후생 유전에 유전자를 이제 넣은 거예요. 후생 유전적 요인도 대물림된다.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후대에 그러면 대물림되는 방식이 뭐냐? 후대에 전달되는 방식에는 태내 환경의 영향, 예를 들면 태중에서 영양 부족이 일어나면 요게 결국은 아, 이 영양 부족이 결과로 나쁜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돼서 그것이 또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내 환경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고 태내 환경은 저기 DNA 말고 환경이거죠. 환경. 환경의 영향이 더 크다는 거죠. 그다음 어린 시절의 경험. 어린 시절에 그 양육자, 부모라든가 그 양육자가 방임을 하거나 애정 결핍을 하면 이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그 나쁜 그러한 것들이 요소들이 그게 또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내 아들나 손자들까지 이런 식으로 또 트라우마도 놀라운 것은 트라우마도 유전된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우리 유전하면은 뭐 이제 주로 이제 어머니 이런 것 쪽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 정자내의 후생 유전 기제를 통해서 자녀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전달되는 방식이 예, 아, 정자내의 후생 유전 기제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물려주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자녀에게 전달된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이 트라우마까지도 대물림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 특히 이제 특히 태아기에 어머니가 받는 스트레스에 노출된 경우에는 향후에 태어나서 학습장애, 우울증, 불안 장애를 겪을 위험이 높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후생 유전의 연구 결과를 놓고 보면 태교와 영유아기 양육의 중요성 그리고 마음 공부의 효용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마음 공부의 효용성은 동학하고 연결될 수가 있죠. 동학뿐만 아니라 마음 공부하는 거하고 연결돼 있어서
이것은 이제 트라우마라든가 스트레스 이거와 관련이 있잖아요. 이 마음 공부, 명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스트레스에 강한 그런 내성, 마음 근육 이런 것들을 이렇게 키우는 것이 중요하죠. 결국은 이제 선천적인 그 유전자보다는 이 후천적인 후생, 환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생기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잖아요. 치유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희망적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또 미토콘드리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이 그거예요. 유전과 후생 유전으로 알 수 있는 정신질환의 원인과 치료법은 먼저 원인은 보통 유전자 자체가 아닌 환경, 즉 후생 유전 환경과 세포의 운전자 역할은 미토콘드리아에 더 중요한 요인이 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정신질환 발생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죠. 유전자보다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치료법은 여기에 따라서 이제 당연히 나오죠. 생활 방식, 즉 대사중재법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생활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습관천을 뜯어 고쳐야 된다는, 우리 천도교 용어로 말하면 습관천을 뜯어 고쳐 가지고 대사 문제 등을 해결해서 정상으로 복귀하는,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정신질환자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어요. 이 연구가. 아,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식습관 같은 거를 고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정신질환까지도 치유할 수 있다는 이런 놀라운 그러한 그 연구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희망을 주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이 의사가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례가 뒤에 쭉 나오잖아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진짜 어떤 그 근거가 있는 그런 이야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특수학교에서 근무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앞으로 의학이 발달을 하면 특히 뇌과학이 발달을 하면 아이들한테 자폐증이라든가 이런 아이들한테 새로운 치료의 신기술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새로운 치료의 길이 열릴 것이다 하는 그런 희망을 학부모들한테도 얘기하고 했는데 이러한 내 에너지 이론은 또 새로운 그런 희망을 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특수학교 교사들이라든가 학부모들이 이 책을 좀 읽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추천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잘 정리해 주시고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제11장 신경전달 물질과 정신과 약의 효과에 대해서 나인경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1장 신경전달 물질과 정신과 약의 효과 267조입니다.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정신질환 발병에 큰 역할을 한다는 이론이나 신경전달 물질에 영향을 주는 치료제를 사용해 성산이 개선되었다는 입증을 어, 받은 임상적 결과를 통해서 이게 사실이며 충분히 많은 근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신경전달 물질이란 신경세포에서 분비되는 신호물질로 신경계에서 뉴런의 수용체에 붙는 그런 분자를 얘기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책에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 그를 중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적 불균형 이론에 설명되지 않는 의문이 다수 남아 있으며 이러한 치료법으로도 삶이 회복되지 않는 그런 못한 사람들도 역시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고 268쪽에 미토콘드리아와 대사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특정 뇌세포의 저활성화 및 과활성화로서 화학적 불균형과 어떤 신경전달 물질의 활동이 지나치게 적거나 많아지는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경전달 물질이 작용하는 대상 세포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해당 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 활동도 마찬가지로 촉진되거나 억제되곤 한다. 이로 인해 곧 도미노처럼 한 집단의 세포에서 발생한 대사활동의 저해가 다른 세포에까지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미토콘드리아가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에 영향을 미친다면 신경전달 물질도 미토콘드리아의 균형과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269쪽에 우울증과 불안 장애에서 많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가장 잘 알려진 세로토닌에 대해서 살펴보면 세로토닌은 모든 동물, 지렁이, 곤충, 균류, 식물에게서 발견될 정도로 원시적이면서도 진화 과정에서 큰 변화 없이 잘 보존된 신경전달 물질이다. 식욕, 소화관의 기능, 영양분의 대략적인 대사를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체에 존재하는 세로토닌의 약 90%는 사실 뇌가 아니라 소화관에 분포되어 있다. 세로토닌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즉각적으로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생합석 촉진을 통해 근본적으로 대사를 정진시키기도 한다. 세로토닌은 대사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또 한 가지 요인인 수면 조절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이 세로토닌은 아미노산의 일종인 트립토판이 분해되는 퀴누레닌 경로라는 중요한 대사 경로를 통해 생성되는 산물이기도 하다. 우리가 트립토판이 함유된 단백질을 섭취하며 이 성분은 몸속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활용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두 가지인 세로토닌 또는 퀴누레닌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퀴누레닌은 궁극적으로 후생 유전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설명한 바 있는 NAD라는 굉장히 중요한 분자가 고농도로 축적되게 만든다. NAD는 에너지 생성 및 전자의 수송에 반드시 필요한 주요소이다 보니 미토콘드리아의 건강과 기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GABA 또한 광범위한 기능을 지닌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다. 미토콘드리아는 GABA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이를 통제하기도 한다. 어느 연구팀에서는 미토콘드리아의 활성산소 중 농도가 GABA 활동 강도를 조절한다는 결과를 발견하기도 했다. 271쪽 GABA는 정신적 기능뿐만 아니라 비만과 같은 대사장애에도 큰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신경전달 물질은 도파민이다. 도파민은 시냅스 전 뉴런에서 방출되어 표적이 되는 뉴런의 수용체에 결합하며 역할을 다한 뒤에는 보통 다음 활동을 위해 앞서 이를 방출했던 뉴런으로 재흡수된다. 이 중 일부는 방출되지 않고 세포 내에 머물러 별도로 관리되는데 이를 관리하는 주체는 미토콘드리아다. 미토콘드리아는 도파민을 분해하는 모노아민 산화 효소를 가지고 있다. 도파민이 포도당의 조절과 대사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하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정신과 약, 대사,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274쪽 상당히 많은 수의 항정신성 약이 심각한 신경학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때로는 떨림, 근육경직, 비자발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는 지연성 운동장애 등 영구적으로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약들로 인해 에너지 생성성 감소나 산화 스트레스 증가와 같이 세포 수준에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에 결합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 부전이 이같이 신경학적 부작용들을 설명할 가장 유력한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정신과 약들이 체중증가, 대사증후군, 당뇨병, 심혈관 관계 질환, 심지어 조기 사망에까지 모두 이러한 약들을 복용하며 겪을 수 있는 부작용으로 잘 알려져 있다. 만약 정신적 증상들이 정말 미토콘드리아 기능 부전 또는 조절 장애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면 이를 더 악화시키는 약들이 어떻게 정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은 가흥분 세포에서 찾을 수 있다. 세포가 가흥분 상태가 되었을 때 이로 인한 증상들을 줄이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거는 1번, 2번은 그냥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도움을 주는 치료법이 장기적으로는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이다. 정신과 약도 특정 세포만을 표적으로 삼는다. 그러다 보니 어떤 세포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향상되지만 어떤 세포는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으며 어떤 세포는 오히려 기능이 손상되기도 한다.
정신과 약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리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환자의 증상들을 그대로 방치했을 때 발생할 위험도 무시할 수는 없다. 위험하고 생명이 오가는 상황에서는 분명히 이러한 약들이 목숨을 구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밖의 상황에서는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은 사안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277쪽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분명한 사실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억누르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절대 병을 낫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껏해야 증상만을 완화시킬 뿐이다. 어째서 모든 사람이 같은 약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일까? 여기에 답하기 위해서는 다시 기존의 취약성 차이와 세포마다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로 돌아가야 한다. 280쪽입니다. 정신과 약의 복용량을 줄이거나 복용 자체를 중단하기란 힘들며 자칫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증상이 빠르게 약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단지 혼자 임의로 결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초조증에 시달리는 이 죄인에 대한 것을 예로 들었는데 필자가 정신과 의사로 일했을 때 제인이라는 환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282쪽 이 제인을 만났을 때의 그 상태가 선망 상태였다. 그 이유는 그녀가 복용하고 있는 바로 진정제 때문이었는데 일부 약들을 가지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복용량을 서서히 줄여 나가니 곧장 그 대부분의 약의 처방을 결국에는 중단을 하고 3주 뒤에 제인이 더 이상의 소리를 지르지 않고 수면의 질도 개선되고 대화도 가능할 만큼 좋은 모습으로 호전이 되고 이러한 처방과 이 사람이 나아지는 그거를 봤을 때 약이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계속해서 약을 처방했을 때는 증상이 계속해서 약을 처방을 하고 증상이 재발하고 또 약의 투여량을 늘리거나 새로운 약을 추가하는 시도를 하게 됨으로써 그 여자분의 정세가 점점 더 악화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약들은 단기적으로는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항정신상약과 기분 안정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거나 이 약들이 증상을 완전히 낫게 하지 못한다고 단언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도움을 받는 환자들도 있고 이 약들이 정신적 증상들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문제가 되는 약들을 중단하자 그의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다는 그런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다음 발표는 제12장 호르몬과 대사조절자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제가 대신 간략하게 일단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기회 요인에 관한 부분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정신질환이라는 것은 이제 뇌의 기능이 과활성화됐거나, 그 다음에 저활성화되거나, 그리고 기능이 부재한 게 이제 정신질환으로 다시 정의를 일단 했고요. 이 정신질환에 관한 중요한 그 기여 요인에 대해서 지금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족력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신경전달 물질과 정신과 약에 대해서 이 정신 질환, 즉 뇌 기능의 과활성화나 저활성화, 기능 부재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발표할 게 호르몬과 대사조절자, 다음 장에는 염증, 그리고 수면과 일 주기 리듬에 관한 부분, 식습관, 그리고 약물과 알코올, 운동, 삶의 목적에 관한 부분으로 이 기여 요인을 이 책에 일단 춤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많이 고민하는 그런 화두들이 많이 거진 대부분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고요. 이 영양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바로 미토콘드리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력도 결국은 미토콘드리아의 그
활성화를 통해서 이 많은 부분, 특히 후생유전학에 관한 부분으로 일단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신경전달 물질도 바로 미토콘드리아의 활성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약간 많이 정신과 약들도 많이 조절되고 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호르몬의 호르몬에 관한 부분 자체도 결국은 미토콘드리아의 활성화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머지 염증에 관한 부분 자체도 계속 미토콘드리아, 특히 대사 기능의 활성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 자체를 많이 정신질환에 영향을 주고 있더라라는 그 내용입니다. 페이지 285페이지 보시면 호르몬은 한 유형의 세포에서 생성돼 전신을 도며 다른 세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화학적 전류입니다. 우리 호르몬, 특히 갑상선 세모로 일단 대표적인 그런 호르몬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염려 후에 또 후생 유전학의 변화를 주고 호르몬은 세포의 대사에 변화를 주고 있다. 특히 이 미토콘드리아는 호르몬을 생산하고 방출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ATP 과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일부 핵심 호르몬의 경우는 직접 작용에 촉발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호르몬은 우리 몸이 환경 속에서 스트레스와 긍정적인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제의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크게 호르몬이 몇 가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의 불균형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가 면역이나 스트레스 노화, 특정 호르몬에 생성하는 세포 내 미토의 기능 부전 등 많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 및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에는 호르몬과 신경전달 외에 많은 조주자가 관여하는데 신경펩타이드, 마이토카인, 아디포카인, 그리고 마이오카인, RNA 분절의 유형전자이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크게 네 가지로 일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코르티솔하고 인슐린, 에스트로겐, 갑상선 샘의 한 네 가지 정도를 통해서 호르몬의 대사와 미토콘드리아 연결고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르티센이라는 부분인데요. 코르티센은 이게 스트레스 반응에 굉장히 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고농도 코르티센 모든 대사장애 더불어 불안, 두려움, 우울증, 조증, 정신적, 인지 결함의 수준이 많은 정신과 증상과 연결이 되어 있고 산모의 코르티셀 농도가 높아지면 태사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후생유전적으로 향후 대사장애와 정신장애 발병이 굉장히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에는 코르티솔을 생산에 촉진하는 효소가 있으므로 코르티솔의 시작에서 언제나 미토콘드리아가 관여하고 있다. 그래서 혈액 속에 반출된 뒤에는 세포 진화는 당질 코르티코이드 수용체를 결합해서 이후에 DNA 당질 코르티코이드 반응 효소와 특정 분야 결합해 수천 개에 달하는 유전자를 발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미토콘드리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정신질환 환자들은 코르티솔 농도는 사람에 따라 지나치게 높은 경우, 지나치게 낮은 경우 모두 존재하는데 이런 부분이 모두 대사나 미토콘드리아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호르몬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르티솔 호르몬에 미토콘드리아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자, 두 번째는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우리가 잘 알죠. 특히 당뇨병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제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생산된 당뇨이 충분하지 않아 혈중 인슐린이 처음부터 나는데 이건 상당히 유전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은 인슐린이 포도당 에너지원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입니다. 이게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다 보면 세포가 탄수화물을 바로바로 먹어야 되는데 이제 탄수화물이 들어오게 되면 인슐린이 췌장에서 방출되죠. 그런데 그걸 세포가 효율적으로 이 인슐린의 역할은 세포가 탄수화물을 흡수해라라고 신호를 보내는
그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과도한 탄수화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에 대해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한 거죠. 계속 버튼을 누르는데 이 세포가 입을 안 여는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체내에 분비됨에도 불구하고 이 세포가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곧 인슐린 저항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이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가 되어지면 당연히 세포가 입을 벌리게 되어지고 인슐린도 적정한 양으로 일단 음, 어, 적정한 양으로 일단 분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미토콘드리아에 관한 부분은 특히 당뇨병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모티브로 해가지고 당뇨의 경계성이 있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변에. 특히 50대가 그 경계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가까운 친구들한테 특히 빵을 대부분 다 좋아해요. 빵을 좋아해요. 빵 먼저 끊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빵 먼저 끊으면 너 당뇨병 바로 없어진다라고 하는 게 제가 이걸 아이디어로 발상을 해서 제 가까운 사람들한테 빵 먼저 끊어라. 그리고 탄수화물 줄여라라고 일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빵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밀가루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빵을 일찍 끊었습니다. 일찍 끊고 나니까 지금 운동을 조금 해서 이제 체형을 자꾸 조절하고 있는데 그부터 일단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 있는 사람들은 특히 살이 찌고 당뇨병 있는 사람들은 한테는 무조건 빵 먼저 끊고 설탕.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설탕에 이렇게 중독돼 있거든요. 단맛에 중독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탄수화물 조절하는데 첫 번째 빵 먼저 끊어라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미토콘드리아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슐린은 앞에서 이야기하는 신경 전달 물질 있지 않습니까? 감바라든지 세로토닌, 도파민 유형의 특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인슐린만으로도 감마의 활동을 정지하고 인슐린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췌장 기능이 별로 사람들이 주목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 췌장이 특히 인슐린의 각종 호르몬을 췌장이 분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췌장 기능을 잘 모르시는데 췌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담낭에 돌이 있어가지고 그 돌이 안 막혀가지고 췌장염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담낭 쪽에 염증이 아주 심각하게 생긴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 올해 7월 3일 날 이제 담낭 제거 수술하는 그 예약을 일단 잡아놓고 있는데 이걸 공부하면서 췌장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꼈고요. 저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공부를 하게 되고 더 신체적으로 많은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인슐린의 중요성을 있는 부분인데 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미토콘드리아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인슐린인데 인슐린 정항성을 좀 떨어뜨리려는 것은 이 탄수화물 줄여야 된다. 특히 빵을 끊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인슐린 각종 치료에 관한 부분에 책자가 있고요. 페이지 294페이지 보시면 에스트로겐입니다. 이게 특히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생식 기능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비만, 당뇨병, 심전질환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고, 에스트로겐을 생산하는 것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콘서트는 마찬가지로 에스트로겐 합성의 초기 단계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 에스트로겐 수용체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는 에스트로겐의 경우에 시작과 끝이 다 미토콘드리아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 에스트로겐 수용체는 성별과 무관한 내전형의 유령과 악교세포의 광범위하게 특히 가임기 여성 몸에서 에스트로겐 농도는 한 달을 주기로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정신적 대사적 증상을 모두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식욕 특정 분의 갈망 정도의 변화가 있고 월견적 불쾌 장애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울, 불안, 양극성 장애, 정신적 장애에 이 에스트로겐의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임신 전후에 관한 부분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특히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는 여성의 경우는
이 그 인심과 더불어 인심중 당뇨병 그리고 자간병 발생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정신질환의 경우는 이 정신 악화돼서 대사장하고 정신질환 모두 그리고 산후우울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갑상선 호르몬에 관해서 298페이지 부분인데요. 우리 갑상선 호르몬이 여러분들 이제 갑상선 암으로 해서 갑상선 뗀신 분인데 굉장히 많은 호르몬 장애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부분 자체도 미토콘드리아하고 직접적 영향입니다. 특히 이제 자가 면역 질환에 관한 부분이 갑상선 호르몬 저하에서 나타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일단 이야기를 드리고요. 302페이지 보시면 이하는 사례가 나옵니다. 제임스라는 사례가 있는데 30년간 양극수 장애를 입고 당우울증 20년까지 했다. 그래서 우울증이 이제 제로인데 이 제임스는 갑상선 저하적 고혈압, 고지혈증, 수면, 무혈 호전이 있는데 갑상선 호르몬의 고용량을 시도를 했고요. 그런 부분이 10년간 갑상선 호르몬 고용량을 시도한 뒤 현재 보통 수준의 용량을 얻고 정상적인 어, 영향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이 미토콘드리아의 직접적인 부분에 연관성은 해당이 안 됐습니다만 갑상선 호르몬이 정신질환과 연관된다는 것을 이 사례를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에너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중에 미토콘드리아 역할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미토콘드리아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발표는 끝났고요. 예, 각각 이제 발표를 하는 신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좀 말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이숙 선생님부터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가 안 켜져 있습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음식의 그 섭취 양에 따라서 질병이 생기고 안 생기고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인슐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인슐린은 이제 음식을 많이 먹으면 어, 대개는 고기나 기존에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고기를 많이 먹고 기름진 음식 많이 먹으면은 밥도 많이 먹고 그러면 이제 지방으로 저장돼가지고 비만이 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의사들이 연구한 자료를 보면은 지방이나 단백질은 거의 영향을 안 미치고 탄수화물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말에 일리가 있는 게 근데 저희도 그냥 옛날에는 그게 구체적으로 많이 밝혀지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최근 연구에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세세하게 밝혀졌는데 되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열량을 내는 그 영양소거든요. 근데 음식을 먹었을 때 어, 지방을 먹으면 지방이 분해가 돼요. 그리고 단백질 고기 종류를 먹으면 그것도 분해가 되거든요. 아미노산으로 최종 산물이 아미노산인데 이제 그런 것들은 되게 열량으로 쓰이는 구조로 넘어가잖아요. TCA 사이클로 돌아가는데 탄수화물 식품을 먹으면 이제 탄수화물은 되게 곡류나 전분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탄수화물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먹으면 소화가 돼서 최종 단당류인 밥 같은 경우는 거의 포도당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포도당은 이제 몸에 많이 먹으면 혈관을 통해서 가는데 혈관에 너무 많으면 그게 이제 당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고혈당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당을 이제 그대로 놓으면 혈관에 당이 너무 많으니까 혈관이 끈적거리잖아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은 인슐린이 분비돼가지고 그거를 다시 이제 지방 종류로 해서 간이나 근육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밥을 많이 먹으면 이제 그 비만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그 연구 자료에 의하면.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당 분비가 이제 많이 되게 보면 그 쌀밥을 먹으니까 뚱뚱해진다 해가지고 당을 줄이라고 하니까 빵을 많이 먹어요. 그리고 또 뭐
감자를 먹거나 옥수수 또는 뭐 고구마 이런 걸 먹으면 좋다. 그런 것들 다 모두 다 합해서 다 탄수화물 식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부분만 알아가지고 막 이건 좋아, 이건 안 좋아, 이건 아니에요. 저희는 생각할 때 꼭 필요한 만큼의 양을 기본적으로 먹어주는 게 가장 좋고 그보다 많이 먹으면 병이 걸리고 적게 먹으면 또 적게 먹으면 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먹어야 되는지 양을 알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웬만큼의 과불급은 이 몸에서 다 커버를 해줘요. 근데 이제 너무 지나치게 빵을 너무 많이 먹거나 빵을 먹으면 안 된다 보니까 과자를 먹습니다. 튀긴 과자를 음, 먹으면 안 좋아요. 그런 식의 식습관을 정형학적 지식을 제대로 모르고 이렇게 막 하면은 뭐 어떤 거 하나가 먹고 다이어트가 됐어. 그건 반드시 이제 영양 불균형이 생깁니다. 나중에 이제 질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런 건 안 되고 정상적으로 먹고 과식을 하지 않으면 저는 가장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빵을 일찍 끊어버린다, 밥을 끊어버린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뭔가가 대체해주는 식을 먹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비만인 사람들이 밥 안 먹었어, 나. 그럼 뭔가는 먹었으니까 살 거 아닙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 걸 조사를 해요. 식습관 조사를 하면 그날 뭐 먹었는지 전날 일주일 것도 하고 당일 전날도 사람들이 기억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제대로 체크하려면 식습관 조사를 매일 쓰는 그런 걸 다 하게 해서 조사를 해봐야만 알지. 어떤 사람은 밥 안 먹었어. 근데 옆에 사람하고 실제로 먹는 거 비교해보면 먹느냐고 엄청 먹고도 저기 자기는 안 먹었다고 그래요. 그 말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당뇨병도 그래서 아니, 당을 많이 섭취하면 이제 인슐린이 분비가 돼가지고 저장을 많이 하는데 많이 먹으면 저장을 하든 혈관에는 당이 적을 망정 지방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당뇨 아니면 고지혈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조금, 예, 예. 이제 거기까지 시간 좀 많이 지났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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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김희수 선생님께서 잠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세 분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현부 선생님 요약을 잘 해주시고 해주셔서 고맙고 또 정용훈 선생님 이 책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데 제일 처음에도 문의를 하셨지만 제가 이 책을 보면서 크게 느낀 것은 뭐냐면 내 어떤 의식 세계가 확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확장된 의식 세계 속에 풍요로움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고, 조금 전에 이제 박희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적당량 골고루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지켜지면 많은 부분이 참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것 같고, 또 제 경험으로 보면 우리 이제 은진이가 사실 이제 좀 그렇잖아요. 지능 저하에 조금 이래 노출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애가 핵 돌아버려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어머니는 잘 캐치를 못 하더라고. 어머니는 애를 단속한다고 하는 건데 에, 애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완전 죽음을 연상하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약을 이제 처방을 받으면 또 애 엄마는 약을 많이 먹으면 애가 이상해진다더라. 영원히 낫지 않는다더라 하는 또 정보를 어머니들끼리 공유를 하나 봐요. 그래서 약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내가 없으면 약을 안 먹여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또 이제 이상해지고 이러는데 참 적당하게 한다는 게 참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우리 박기수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정진수 선생님께서, 아, 예, 최 기자 선생님께서 발표하셨죠?
정진수 대표님 좀 말씀해 음, 주십시오. 제가 하면 되나요? 아, 예, 예, 네, 예, 예. 예, 예, 그래서 제기자 선생님께서 말씀해 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아, 저도 지금 이번 파트에서도 보면 결국에는 이게 호르몬이 저희들이 그동안 이제 건강 상식이 많이 이제 음, 많이 이제는 밝혀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 생각이 항상 이렇게 정말 우리 몸이 이 책을 읽을수록 몸이 유물론적이 돼 가는 것 같거든요. 몸의 상태에 따라서 정신적인 상태가 이게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다라는 거고, 그 또 내가 먹는 게 내 몸이 되고, 그게 또 나의 정신 상태를 에 영향을 미쳐 피드백이 되고, 뭐 내 정신 상태가 또 안 좋으면 또 몸이 또 나빠지고, 뭐 이런 거는 순환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우리한테 있어서는 좀 보면 약간 익숙한 장면인데, 거기 하나가 빠진 게 아마 얼마 전에 그 책 올려주신 것 중에 왜 그 이제 정신적인 작용이 이 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공부를 다음에 할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게 알아야 그게 우리는 수련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도 어떻게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밝혀진다면 우리가 항상 이제 마음과 몸을 이게 밸런스를 맞춰야 이제 건강한 사람,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간다라는 거지만,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우리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 세포가 기능을 과활성화도 안 되고, 이제 너무 이제 나쁜 게 기능이 저하가 돼도 문제가 생긴다라는 결론이 있고, 이 몸이 그런 만큼 이 마음이 처진 사람들에게 이 약이 아닌 이게 음식으로도 아닌 우리는 수련을 통해서 순식간에 이 마음의 상태를 바꿔서 몸의 상태를 바꾸는 걸 가끔은 봤잖아요. 이게 가끔이 그걸 어, 과연 어떻게 하면 그거를 이 과학적으로 밝히고 그 메커니즘을 알아서 우리가 정말 이제 그 재인 질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그걸 하면 천도교 포덕이 그 한 스승님이 그죠 조문과 영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재인 질병에서 포독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로 가장 핵심이긴 한데 솔직히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이고 또 최근에 수련을 많이 하신 분의 부고를 들으면서도 또 그분은 왜 그랬을까 이런 마음도 솔직히는 좀 생기고 해서 이것저것 생각이 많은 하루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진수 대표님 간단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이제 우리가 선천적인 거와 후천적인 그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저희 가게, 이제 제가 옛날에 저희 우리 외할머니하고 우리 어머니가 다 이제 풍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당뇨도 있었었어요. 이제 외할머니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모계인데, 엄마는 이제 키도 크고 굉장히 살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그것도 그러지만. 그런데, 저는 그런 병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굉장히 뚱뚱했었어요. 그래서 39에 제가 12kg를 뺐단 말이에요. 지금도 막 그렇게 막 날씬하고 이러진 않지만 12kg를 빼고 나서는 그때 제가 39에 풍정세가 왔었어요. 중풍정세가.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굉장히 좀 위험을 감지하면서 살을 빼고 이제 식생활도 많이 바꾸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올해 딱 한갑인데 그런 어떤 특히 이제 당뇨라든지 이런 거 혈압 이런 거는 거의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유전적인 게 선천적인 게 있지만 후천적으로 내가 어떤 식생활 습관을 바꾸고 어떻게 이렇게 생활 패턴을 바꾸느냐에 따라서 후천적으로 오는 선천적으로 오는 병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걸 제가 이제 몸으로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항상 그래 선천적인 대한 질병에 대한 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먹는 거, 그다음에 운동, 그다음에 뭐 이런 걸 굉장히 좀 유의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노년의 삶이 질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대부분 천도교인이지만 저도 이제 수련을 통해서 이, 특히 이제 이 몸에 대한 어떤 귀하의 어떤 그런 걸 갖다가 함으로써 이게 제가 외부에서 제가 노력으로 하는 거와 어떤 그 또 이제 정신적인 것도 이렇게 좀 순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이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걸 몸으로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아. 이 책의 내용을 갖고 특히 이제 아이들도 굉장히 요즘은 그 성인병이 또 성인이 갖고 있는 질병들이 점점 그런 걸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먹거리, 그다음에 운동,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를 수련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같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근데 감사합니다. 박돈선 선생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아까 그 최기자 선생님이 발표 중에서 하나 이제 화두가 이제 있어서 그거를 한번 그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수련을 많이 한 분이 단명하는 경우도 있죠. 지금 100세 시대에 대체적으로 순둥이인들이 오래 살아요. 그렇게 단명한 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어, 오래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마 그 수행력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어떤 분을 예를 들어보려고 하냐면 최종현 회장이 있어요. SK 그 네, 창립한 그 최종현 회장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분이 기공의 대가예요. 기공. 기공을 공부해가지고 자기류의 기공을 아주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 회사적으로 쫙 그거를 이제 보급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폐암인가요? 이걸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더군다나 기공은 주로 호흡법을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폐암은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 폐암으로 들어갔다고 하니까 저가잖아요. 그 다음에 법정 스님 있잖아요. 법정 스님. 법정 스님 무소유 뭐 해가지고서 주 그냥 수행자의 표본이잖아요. 글도 뭐참 맑고 깨끗하고. 근데 그분도 단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뭘로 들어가셨냐? 폐암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분도. 그러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하나는 DNA 영향을 무시할 수 없죠. DNA. 그 유전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 그 영향력이 후생 유전을 우리는 지금 환경 쪽은 우리가 이제 노력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걸 강조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DNA라는 건 무시할 수는 없어요. 오죽하면은 그 이기적 유전자라고 해가지고 그 신 대신 유전자를 신이 반열을 올려놓는 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생각한다면 천도교 용어로 말하면 천명에 해당이 될 거예요. 타고난 거죠, 타고난. 인과가 있는 건 확실합니다. 인과를 우리는 이제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현상계에는 인과율에 의해서 돌아가니까, 이 현상계에 우리가 속해 있으니까, 그거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습관도 이제 있어요. 습관도 있고, 우리 폐암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담배 피우고 저기 그런 사람 있잖아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먹는데 폐암 걸려 죽는 사람 있잖아요. 그 왜 그러냐? 그 궁금하잖아요. 근데 원인이 술, 담배 안 해도 그 간접 흡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주부들은 저 요리하다가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원인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분명히 그런 것이 이제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습관도 있어요. 그 법정 스님에 대해서 왜 그렇게 돌아가셨을까 의문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중에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그 해답을 나름대로 해명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 얘기는 이 법정 스님이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옛날에 우리들 왜 찬물이 좋다고 해가지고 아침에 공복에 찬물이 좋다고 해가지고 찬물 많이 마셨잖아요. 이 법정 스님 그랬어요. 법정 스님이 아주 매번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찬물을 그냥 계속 마신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고 이렇게 분석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는 어떤 습관하고 관련된 그런 것인데, 그래서 어떤 분이 단명을 했을 경우, 지금 같은 장수 시대에 단명을 했을 경우는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에, 그 우리가 수행을 하면은 아, 모든 것을 그 거의 만능으로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완전히 그냥 이상적인 그런 상태로 어? 이렇게 오래 살고 복도 많이 받고 어? 이렇게 하는 그 환상을 가지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많은 부분을 바꿀 수는 있어요. 많은 부분을 바꿀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운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모든 거를 100%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승님들도 천령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겠어요? 어, 수은 대신선님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저거 하는데 다 받아들였잖아요. 그분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특히 이제 그 불교 같은 경우도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달았기 전과 깨달은 후가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고 또 생각이 올라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내가 있는 한은 생각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라는 게 없어 끊을 수가 없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뭐가 없다. 괴로움이 없다는 거죠. 괴로움이 없고 집착이 없어가지고 그로부터 이렇게 해탈이 되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얘기가 길어졌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과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고 또 DNA도 무시할 수가 없지만 우리로서는 수인사 대처명 이게 이제 우리가 나아갈 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이 책 뒷부분에도 나인경 동무님 나오고, 말씀하셨어요? 아, 나잉인 돈도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넘어가도 쫓겨가지고. 되는데 또 이래. 네.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저는 책을 읽으면서 어떤 한 가지 정세나 무슨 대사증후군 거기에 따른 약을 병원에서 처방을 받는다 하면 그 약이 일시적으로는 정상이 일단은 그 정상이 그 병에 대해서는 좋아질 수 있지만 그 약으로 인해서 다른 곳에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콜레스테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스타틴 종류의 약들이 오래 복용하면 뭐 근육통 같은 그런 뭐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를 흔히 많이들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끊는 것보다는 그래도 저는 섭취하는 게 저는 특별하게 그런 정세도 없고 해서 먹었는데 최근에는 뭐 눈이 좀 많이 피곤하고 뭐 그래서 예사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 역시도 이 스타틴 종류의 약들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방해한다. 그래서 안구 건조나 뭐 안구 뭐 시야가 흐리거나 안구 통증 같은 거를 그런 증세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매 차심하다 우리가 반복해서 또 얘기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운동을 하고 식이요법을 음식을 건강한 음식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마음 편하게 이제 우리는 수련이 또 있으려 계속 또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심화기하가 되는 그런 걸로 해서 제 몸을 좀 더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이 책을 읽을 때마다 하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박희수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자기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사람이 이제 크게 한 네 가지, 네 다섯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일단 자기 신체가 일단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건강 상태. 그래서 건강 검진을 통한 이 건강 상태와 그 사람의 일단 식습관, 아까 또 굉장히 객관적으로 식습관에 관한 부분으로 그러니까 분석이 돼야 되겠고요. 그 세 번째 뭐냐면 그 사람이 하는 활동량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운동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생활 방식이라든지, 그래서 굉장히 앉아 있다든지, 안 그러면 활동이 많은 사람이라든지, 이는 이제 그런 뭐냐면 활동에 대한 분석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정신적인 분석. 이래서 뭐 정신과에 관한 그 뭐냐 불안 장애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릴 때 트라우마가 있다든지 약간 정신적인 상담적인 그런 분석에 관한 부분으로 그 사람을 이제 그, 그 뭐냐면 신체적인 분석, 그다음에 식습관 분석, 활동량 분석, 정신적인 분석의 다양한 객관적인 전문가 수준의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에 따른 진단을 하게 되면 이 우리가 이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각종 그 좀 아홉 가지, 열 가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뭐 충분히 솔루션을 충분히 줄 수 있다고 개인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식습관에 관한 부분에 대한 솔루션, 활동, 그리고 운동에 관한 그런 솔루션, 그 다음에 정신에 관한 부분 자체는 명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솔루션, 그리고 그 습관에 관한 부분 자체도 다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솔루션들을 이 사람을 종합적으로 일단 분석을 통해서 이 책에서 나름대로 기반하는 그러니까 그 특히 시습관 우리 대사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는 운동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정신 특히 명상이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가 보통 일반화된 그런 다양한 솔루션들을 특히 한 네다섯 가지 정도의 솔루션을 종합적으로 정말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이거는 이제 굉장히 과학적으로 많은 논문들을 일단 분석한 그런 기초 이론이라면 사람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자기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객관적인 그런 솔루션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조금만 정리를 하게 되면 이게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 아이들에 대한 부분 자체도. 그래서 유형화해서 그 아이들에 대한 부분을 어, 되게 한 다섯 가지 카테고리를 해서 우리의 명상도 하고 기도 중도 엮고 해가지고 한 다섯 가지 정도에 의해서 아이들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객관을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솔루션을 아마 제공을 해주시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계속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이제 시간이 다 지났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꼭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배 선생님한테도 얘기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이현비 선생님 들어오셨습니까? 예, 예, 이현비 선생님 들으셨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 화면에 네. 가리켜 주셔가지고. 제가 바로 정리한 걸 올리겠습니다. 이걸 네. 이렇게 그냥 책으로 하려다가 정리한다고 하면서 새벽에 잠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그러셨구나. 늦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이거, 우리 안 이렇게, 보이세요? 예, 톡방에 올리겠습니다. 네. 어, 잠깐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이게 작동이 안 되네요. 그냥 아, 말씀만 하세요. 예.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제가 여기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간단한 소감 뭐 한 말씀 해주시죠. 이현비 선생님. 이렇게 제가 맡은 부분을 쭉 정리하다 보니까 다시 또 이게 결론이 미토콘드리아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게 관계된 걸 보다가 그냥 늦게 잠이 들어가지고 예, 참여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당황스러웠어요. 이 아, 내용을 제가 여기 올리겠습니다. 예.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자, 그리고요, 저희가 앞으로 3주 정도 남았습니다. 3주 정도 남았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제가 올려놓은 책도 있지만, 혹시 함께 보고자 하는 책들을 좀 올려주십시오. 저희 카톡방에. 그러면 그 책을 일단 우리 투표를 통해 가지고 책을 일단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꼭 읽고 싶다, 함께 읽고 싶다는 책을 추천을 꼭 해주시면, 그걸 어차피 우리가 같이 모인 사람들이 이 책을, 요번에 이 책을 하자라고 해서 투표로 하는 거니까요. 일단 과감하게 추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 하고 앞으로, 좀 3주의 시간이 남았는데, 그 가운데 많은, 부분에, 그, 책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에는 올린 발표 순서대로 다 픽스가 됐으니까요. 그 순서대로 일단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고, 혹시 뭐, 또 중간중간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네, 신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요일인데, 예, 마치는 신고하겠습니다. 다 함께 신고. 네, 고맙습니다. 휴일 잘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